포도주스 잔이 그대로 내 하얀 한복 치마 위로 날아왔다. 보라색 액체가 천 위에 번지며 모두가 볼 수 있는 수치의 얼룩처럼 퍼졌다. 내 8살 손녀, 혜운이는 작은 손에 빈 잔을 꼭 쥐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거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곧 폭발하듯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혜운아, 정말 못 말리네. 며느리 지영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꾸짖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딸이 한 짓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아들 준호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눈은 즐거움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얼룩진 내 옷을 가리키며 내가 못 들을 거라 생각하고 속삭였다. 엄마가 그러던데 할머니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데요. 혜운이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결코 아이의 순수한 생각이 아님을 알았다. 누군가가 가르쳐준 말이었다. 지영은 아무 말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송편을 더 나누어주고 마치 내 한복을 망가뜨리는 일이 생일 잔치를 더 즐겁게 만드는 이벤트라도 되는 듯 행동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젖은 치마를 느끼며 속이 무너져 내렸다. 특별히 이번 추석 잔치를 위해 준비한 옷이었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어렵게 마련한 옷이었지만 혹시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 믿고 싶었다. 가족들이 조금은 나를 존중해 주리라. 그렇게 순진하게 기대했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깨달았다. 웃음을 참으며 케이크를 자르는 지영의 얼굴을 보며 나는 결코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할머니,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혜은이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묻어 있었다.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얘야, 할 말이 없단다. 나는 부엌으로 향해 얼룩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더 크게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K-팝 멜로디가 내 수치를 축하하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내 손은 기계적으로 치마를 닦고 있었지만 마음은 먼 곳으로 떠나 있었다. 수년 동안 나는 늘 선물과 정성껏 만든 음식, 김치전, 잡채, 떡을 가져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테이블 한쪽에 방치된 채 그대로 돌아온 반찬통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늘 문제는 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진실을 알았다.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예의상 불려온 짐 같은 존재였다.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서도 누구 하나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내 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차 안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오직 하나의 단어를 말해주고 있었다. 결심. 그가 갖고 싶다고 했던 시계를 사주기 위해 나는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종로의 작은 보석 가게까지 갔다. 택시비조차 아낄 수밖에 없었기에 발은 퉁퉁 부었지만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이번만큼은 내 선물이 가장 빛나기를 바랐다. 선물을 10차례가 되자 아들 준호는 내 것을 마지막으로 풀었다. 형식적인 미소와 함께 고마워요, 엄마. 라고 중얼거렸을 뿐 시계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 뒤 곧장 지영이 준 셔츠를 입어보며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자랑했다. 내 시계는 구겨진 포장지와 휴지 사이에 묻혀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다. 손녀 혜운의 학예회나 운동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언제나 초대받지 못했고 준호가 전화를 하다가 흘린 말에서야 알게 되었다. 오셔도 돼요, 엄마. 라는 말은 늘 마치 나의 존재가 귀찮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장미꽃을 사들고 뒷자리에 앉아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지만 가족 사진 찍는 순간이 되면 나는 늘 제외되었다. 부모님만 찍는 거예요. 지영은 어색한 미소로 그렇게 말했고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사진 속에 할머니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요일 점심 모임도 고역이었다. 약속 시간 정거에 맞춰 도착했지만 식사는 오후 3시가 되어야 차려졌다. 나는 늘 부엌에서 돕겠다고 했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다 준비됐어요. 라는 말만 들었다. 결국 낡은 의자에 앉아 내 이야기는 스쳐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
작은 돌처럼 무시되었다. 명절은 더 가혹했다. 나는 몇 달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모두 선물에 쏟아부었다. 정성껏 포장하고 손편지도 썼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대충 신문지에 쌓인 생필품이나 쓰다 남은 화장품이었다. 한 번은 지영이 반쯤 쓴 크림을 내밀며 저에겐 안 맞아서요. 어머니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고마워해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이라 믿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포도주스로 망가진 내 한복 치마를 입고 아파트 앞 차 안에 앉아 있던 순간 나는 선명히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완전히 혼자가 될까 두려워 오랫동안 모욕을 감내해온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의 모멸은 고의적이었고 공개적이었다. 내가 작아지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도록 계획된 잔혹한 연극이었다. 58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준호가 돈을 처음 요구했을 때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생활비와 집 수리를 위해 아껴둔 보험금을 내주었다. 2달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라고 했지만 몇 달은 몇 년이 되었고 내가 돈을 물었을 때 돌아온 건 분노였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타령이에요? 가족을 돕고 싶지 않으세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이어졌다. 그날 이후로도 급한 사정은 계속되었고 나는 매번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 나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은 아니다. 오늘부로 나는 달라졌다.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한다며 200만 원을, 전세 보증금을 채워야 한다며 300만 원을, 자동차 수리를 위해 10만 원을, 아들 준호는 늘 내게 돈을 빌렸다. 매번 2달 안에 꼭 갚을게요라 했지만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었다. 고마움 대신 무심함, 존중 대신 시혜를 베푸는 듯한 눈빛. 그들은 내 도움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다. 며느리 지영이 23살이었을 때는 내 명의로 아파트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절대 돈 낼 일 없어요. 준호와 지영의 말에 속아 은행에 갔고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다. 나는 서명했다. 그것이 내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될 기회라고, 손녀 혜운에게 좋은 할머니로 기억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처음 2년은 괜찮았다.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지영은 백화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대출금도 문제없이 납부됐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회사가 부도나자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은행 직원 전화를 통해서야 상황을 알았다. 고객님, 종로 아파트 대출금이 3개월 연체되었습니다. 곧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준호에게 따지자 그는 처음으로 내게 소리를 질렀다. 제가 일부러 회사를 잃은 줄 아세요? 지금 어머니가 절 죄인 취급하세요? 뒤에서 혜운을 안고 있던 지영의 눈빛은 마치 모든 잘못이 내 탓이라는 듯 차가웠다. 나는 결국 800만 원을 내어 밀린 대출을 갚았다. 남은 통장은 거의 텅 비었고 허리까지 망가졌다. 감사 인사는커녕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렸고 지영은 말 한마디 없었다. 마치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를 수행한 것처럼. 그 후 은행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아침 8시면 내 휴대전화가 울렸고 나는 채무자 취급을 받았다. 낮에는 사무실 청소, 밤에는 건물 관리실 청소를 하며 2가지 일을 뛰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들이 사는 아파트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집의 열쇠조차 받지 못했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들은 주방을 리모델링한다며 400만 원을 또 요구했다. 나는 6달 동안 야근과 아르바이트를 겹쳐가며 돈을 마련했다. 결국 지영이 잡지에서 보고 욕심낸 원목장과 대리석 아일랜드가 그 집에 들어섰다. 개업식에는 30명의 손님이 초대됐지만 정작 내게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나는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만 그 사실을 알았다.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는 지영, 새 부엌을 자랑하는 준호. 전화를 걸어 물었다. 왜 나만 안 불렀니? 엄마는 사람 많은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진실은 분명했다. 그들은 나를 불편한 존재로 여겼고 내 희생이 드러나는 자리를 감추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 가족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단지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 필요한 존재와 이용당하는 존재를 혼동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은 손녀 혜운이 7살이 되었을 때였다. 나는 몇 달 동안 조금씩 돈을 아껴가며 혜운이에게 완벽한 선물을 준비했다. 혜운이가 말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에 종로 장난감 가게에서 30만 원을 주고 작은 마구간과 여러 마리의 미니말 인형, 가죽 안장까지 포함된 고급 인형 세트를 샀다. 전날 밤엔 새벽 2시까지 금빛 포장지와 분홍색 리본으로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따로 포장했다. 선물을 여러 개 열어보는 재미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잔칫날 2팔 가득 선물을 안고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며느리 지영은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지었고 아들 준호는 아예 눈길을 피했다. 어머니, 오셨군요. 저쪽 구석 테이블에 올려두세요. 지영은 손님들 선물이 모여있는 메인 테이블이 아니라 한쪽 구석의 작은 탁자를 가리켰다. 내 선물은 처음부터 따로 떨어져 있었다. 잔칫집은 해운 또래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로 가득했고 나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홀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없는 듯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선물을 여는 시간, 혜우는 먼저 큰 탑처럼 쌓인 다른 선물 더미로 달려갔다. 새 자전거, 고모가 사준 비디오 게임, 부모가 준비한 고가의 인형까지. 환호와 포옹, 사진 찍는 소동이 이어졌다. 내 선물은 끝에 겨우 열렸다. 혜우는 작은 포장들을 뜯으며 와, 예쁘다 할머니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는 가르침을 받은 듯 어색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밖으로 나가 놀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무엇보다 아픈 건 혜운이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세트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그려온 말 인형 마을은 그저 흩어진 장난감 조각으로 버려졌다. 자전거 타러 가도 돼요? 혜운이 묻자 지영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모두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내 선물은 포장지와 함께 테이블 위에 흩어진 채 방치되었다. 나는 남겨진 조각들을 정리하며 마음이 무너졌다. 30만 원이 허공에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가족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준호는 다가와 말했다. 엄마, 그렇게 돈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혜운이는 장난감이 넘쳐나요. 다음엔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그게 제일 실용적이에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가격하는 주먹 같았다. 수년간 대출 보증, 생활비 지원, 끝없는 희생을 해왔는데 이제는 돈만 내놓으라는 주문으로 전락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다리 달린 현금 지급기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버려진 인형 세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앉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돈 때문도 선물 때문도 아니었다. 울음은 내가 그 집에서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도구라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 후로도 요구는 이어졌다. 에어컨 수리비, 피아노 학원비, 사립학교 교복비. 심지어는 여름가족 휴가비까지 내게 떠넘겼다. 혜운이가 아직 바다를 못 가봤잖아요. 반 친구들 다 가족이랑 간다는데 혼자만 못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영은 교묘한 목소리로 말했다. 휴가 패키지는 250만 원. 내 비상금 전부를 털어야 하는 돈이었다. 나는 또 지갑을 열었다. 손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라는 핑계 아래.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오직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3달 동안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늘려가며 무릎이 욱신거릴 정도로 일해 그들의 여름 휴가비 250만 원을 마련했다. 내가 야근을 하며 고생하는 동안 가족은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고급 음식점과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엄마도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말은 없었다. 돌아온 준호는 태평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바닷가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내가 느꼈던 건 사랑이 아니라 필요한 존재로 착각한 중독 같은 집착이었다. 포도주스를 뒤집어 쓰고 모두 앞에서 모욕당한 그날 밤 이후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언젠가 감사받으리라는 헛된 희망도 버렸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게 해줄 차례였다. 월요일 아침 수년 만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다. 전날 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불면도 없었다. 나는 차분히 아침 식사를 하며 6년간 금고에 모아둔 서류들을 꺼냈다. 대출 보증서, 송금 내역서, 내가 대신 납부한 각종 영수증들. 계산해보니 그동안 쏟아부은 돈은 5천만 원이 넘었다. 아침 9시 정각 첫 전화를 걸었다. 남편 기일 문제를 도와주었던 변호사 김태성에게였다. 변호사님, 저 아시죠? 급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들 아파트 대출 보증인에서 제 이름을 빼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잠시 침묵하던 김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확실하십니까? 보증인을 철회하면 은행이 바로 잔액을 청구하거나 압류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날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처음으로 벗겨지는 듯했다. 2번째 전화는 은행이었다. 종로 지점 대출 담당자를 찾았다. 제가 보증에서 빠지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은 당황스러운 듯 대답했다. 지금까지는 늘 어머니께서 연체를 대신 처리해 주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죠? 이제 제 의무를 정리하려 합니다. 현재 잔액이 얼만가요? 1억 8,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숫자는 예상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관련 서류를 모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거실에 앉아 있던 나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가슴에 가득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띠고 잠들었다. 3주 후 새벽 6시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보증 철회라니. 이거 실수 맞죠? 엄마가 우리 모르게 이럴 리 없잖아요? 뒤에서 지영이 변호사 운운하며 소리치는 게 들렸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실수 아니야, 준호야. 편지 내용이 맞아. 내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장황한 설명도 감정 섞인 변명도 필요 없었다.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이런 거예요? 그날 잔치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냥 아이 장난이잖아요. 그는 혜은이가 포도주스를 던진 일을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려 했다. 그래, 아이는 장난칠 수 있지. 나 괜찮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곧 목소리를 낮추고 단단히 말했다. 준호야, 이건 아이 장난이 문제가 아니야. 6해 동안 내가 대신 책임져온 집에서 나를 문제 취급하고 남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내버려둔 것, 그게 문제다. 그제야 준호의 목소리에 진짜 두려움이 묻어났다. 엄마, 여긴 우리 집이에요. 혜은이가 자라온 집인데 이걸 없던 일로 해주세요. 나는 냉정히 찰나 말했다. 6해 동안 내 집 대출금을 내가 대신 갚아왔다. 네가 새 부엌을 들이고 잔치를 벌일 때도 나는 초대받지 못했지. 이제는 네 선택의 결과를 네가 책임질 때다.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5분 뒤 이번엔 지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준호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세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혜은이가 집을 잃게 만들 거예요? 늙은 사람의 고집 때문에 아이 인생을 망치시겠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라면서 나를 철저히 배제했잖니. 이제는 너희가 내 도움 없이 살아보는 법을 배워야 할 거다. 지영은 고함쳤다. 역시 이기적이고 냉정한 분이에요. 우리가 알던 그대로네요. 결국 손녀까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시 전화를 끊었고 이번에는 아예 집 전화선을 뽑아두었다. 며칠 뒤 준호는 내가 일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충혈된 채였다. 엄마, 제발 얘기 좀 해요.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나는 이미 6해 동안 어른답게 행동했어. 내 집을 지키려고 새벽까지 일하고 허리까지 망가뜨리면서도 묵묵히 버텼다. 이제는 내 차례야. 네가 어른이 되어 네 책임을 져라.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체에 올라 떠났다. 다음 수는 혜운이었다. 학교 교복 차림 그대로 눈물을 글썽이며 내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집을 잃게 하신다면서요? 진짜예요? 그 눈망울을 보자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그날 잔치에서 내 옷에 포도주스를 뿌리며 비웃던 표정을 떠올렸다. 혜우나,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다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나는 아이를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집 앞에서 준호와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혜운이 꼴 좀 보세요. 정말 이게 원하세요? 손녀를 이렇게 울리면서까지?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손녀가 어른을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거다. 지금 혜은이가 고통받는 건 네가 아이를 앞세워 나를 흔들려고 했기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다. 그날 밤 내 차 문짝에는 이기적인 늙은이라는 글자가 칼로 새겨져 있었고 내 바퀴는 모두 바람이 빠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자. 담당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족 분쟁에서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엔 썩은 달걀, 그 다음엔 붉은 페인트가 가득 든 풍선이 창문에 터졌다.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손 쓸 수 없었고 괴롭힘은 계속됐다. 밤마다 청소일을 끝내고 나오는 내 앞길에 준호가 서 있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간절하지 않았다. 엄마,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오해일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위협이 배어 있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가족이라면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진 않았겠지. 네가 정말 고치고 싶다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시작일 거다. 우리가 사과했잖아요. 도대체 더 뭘 원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사과한 적 없어. 네가 한 건 상황을 축소하고 내 잘못인 것처럼 돌린 것뿐이야. 내 말에 그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미안해요. 됐죠? 이제 제발 보증 철회 얘기 좀 그만하고 우리 삶을 망치지 마세요. 그의 고함에 빌딩 직원들이 복도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화풀이일 뿐이다. 진짜 사과는 잘못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바뀌는 거야. 원하는 걸 얻으려고 억지로 내뱉는 말이 아니야. 나는 그를 뒤로 두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준호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내 차는 네 바퀴가 모두 찢겨 있었고 앞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현관문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마지막 기회다. 미친 노인네.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 크게 당할 거다. 순간 내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흔들렸다. 정말 이 모든 게 가치 있는 일일까? 하지만 곧 기억이 밀려왔다. 내 한복 치마 위로 쏟아지던 포도주스, 가족의 조롱 섞인 웃음, 수년간 현금 지급기처럼 취급당했던 모욕들. 아니,
나는 이제야 시작한 것뿐이었다. 수요일 아침, 아침밥을 먹던 중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예전 준호가 다니던 건설사의 비서였던 박민정 씨였다. 준호가 2년 전 잘린 회사였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오늘 오후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집 근처 다방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노란 서류 봉투를 꼭 껴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주문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위조된 세금 계산서 사본들이 들어 있었다. 준호가 자재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를 했던 증거였다. 목재 30만 원짜리 청구서를 130만 원으로, 시멘트 20만 원을 70만 원으로 바꿔 제출한 흔적. 최소한 15건 이상이었다. 총 얼마쯤 빼돌린 겁니까?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얼어붙었다. 대략 1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사장은 소송 대신 조용히 해고했어요. 괜히 문제 커지는 걸 원치 않아서요. 민정철 씨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어제 준호 씨가 회사에 와서 부탁을 했거든요.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신뢰할 만한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면서 추천서를 달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괜히 트집 잡아 자기를 망치려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준호는 보증인을 잃으면 자기 힘으로는 대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을 피해자로 꾸미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서류 복사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고, 민정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더 있습니다. 인사팀에 있던 이수정 씨는 준호 씨가 야근 수당을 조작한 걸 확인했대요. 또 회사 공구를 몰래 팔아 넘기기도 했다고요. 그날 밤 나는 전화를 돌렸다. 예전 현장 소장이었던 김현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아드님은 정직성에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도둑질한 걸 들켰을 때 오히려 저를 도둑으로 몰아쓰겠다고 협박했죠. 다음은 인사팀 출신 이수정 씨였다. 그녀는 덧붙였다. 준호 씨, 늘 자랑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속여서 아파트 보증 서명을 받아냈는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말이죠. 그 순간 나는 오싹한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수년간 감싸 안으려 했던 아들은 불운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짓과 사기로 쌓아 올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을 버릴 거냐? 그 말은 내 배를 주먹으로 치는 듯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단순히 금전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사랑과 외로움의 두려움을 이용당한 사람이었다. 준호는 나를 자기 개인 보증인으로 만든 것이다. 세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예전에 준호가 다니던 건설사 회계 담당자 이정호 씨였다. 사모님, 준호 씨가 몇 달 전 저에게 허위소득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0만 원을 주겠다면서요. 물론 저는 거절했지만 아마 누군가 덜 양심적인 사람을 찾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탁자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다. 자재비 허위 청구서, 위조된 시간 외 근무 기록, 회사 공구 불법 판매 정황. 내게 돈을 요구했던 수많은 급한 사정들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그의 사기와 절도 때문이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김태성을 찾아갔다. 그는 내 손에 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아드님은 단순히 회사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장기간 속여온 겁니다. 이 자료라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형사고발은 원치 않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준호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방어할 근거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서를 작성해두죠. 그리고 은행에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된 소득 증빙기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이죠. 그날 저녁 주차장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 둘이 옆에 서 있었다. 표정은 차갑고 태도는 위협적이었다. 엄마, 이분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가정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해주러 왔습니다. 한 남자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가족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오해 저희가 도와서 풀 수 있어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를 흔들지 않았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이야. 수년간 학대받고 무시당한 결과지. 다른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어르신, 나이 드시면 뭘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준호는 결국 물리적 협박까지 불사할 정도로 선을 넘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내가 이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준호야, 당장 이 사람들 보내. 그리고 지영에게도 전해. 위협과 파손이 계속된다면 내가 모은 모든 자료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할 거야.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위조 서류 사진을 보여주었다. 준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정식 소장이 날아온 것이다. 준호와 지영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었다. 악의적인 가족 유기와 재산 파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였다. 변호사는 박상민이라는 가족 분쟁 전문 변호사였다. 소장을 들여다본 김태성 변호사가 피식 웃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그들은 승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압박으로 보증철회 철회를 유도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정식으로 제시할 수 있겠군요. 3주 동안 치열한 준비가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박민정, 김현우, 이수정, 이정호까지 증인으로 섭외했고 내가 지난 6년간 대신 납부한 총 2,300만 원 상당의 대출 내역을 은행에서 확보했다. 재판날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맞은편에는 준호와 지영이 앉아 있었지만 내 눈을 피했다. 지영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억지로 만들어낸 피해자 표정을 지었고 준호는 긴장과 초조가 가득한 얼굴로 법정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50대 중반의 김현정 판사였다. 그녀는 이미 예비 서류들을 꼼꼼히 읽은 듯 가족 분쟁이라 치부되는 사건에는 인내심이 별로 없어 보였다. 판사의 첫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원고 측 변호인, 피고가 아들의 아파트 대출 보증인에서 법적으로 이름을 뺀 것이 어떤 위법에 해당합니까? 준호 측 변호사 박상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까? 그의 시선은 이미 원고 측 주장에 흥미를 잃은 듯했다. 내 변호사 김태성은 차분하게 방역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악의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경제적, 정서적 학대를 견딘 끝에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는 내가 6년 동안 대신 송금한 내역, 밀린 대출금을 갚아준 기록, 갚지 않은 차용증들을 모두 제출했다. 총액은 4,3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준호의 위조 문서, 전 직장 동료들의 진술, 허위 소득 증빙까지 차례차례 내밀었다. 이해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건 대출 보증 철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엄한 표정으로 잘라 말했다. 원고 측이 피고의 악의를 문제 삼았으니 준호 씨의 지속적인 사기 행위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첫 증인으로 박민정 씨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준호가 위조 서류를 만들고 어머니를 조종했다고 담담히 증언했다. 최근에도 추천서를 위조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라는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현장 소장 김현우 씨는 준호가 공구를 훔쳐 팔았던 일과 그 사실을 들켰을 때 자신을 협박했던 일을 밝혔다. 이수정 씨는 허위 야근 수당과 함께 준호가 어머니는 잘 속아 넘어간다. 아파트 보증도 쉽게 받아냈다. 라고 자랑했다는 말을 전했다. 판사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마지막으로 내가 증언대에 올랐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6년 동안 2가지 일을 뛰며 제 노후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휴가도 집수리도
그 어떤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손녀가 제 한복에 포도주스를 쏟고 가족이 웃어넘기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자가 될까 두려워 제 자신을 희생했던 겁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나를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결국 서운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닙니까? 나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사기와 협박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는 겁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거짓과 내 돈으로 삶을 세웠고 제가 경계를 세우자 협박과 파손으로 대응했습니다. 나는 증거 사진을 제출했다. 긁힌 자동차, 협박 쪽지, 준호가 끌고 온 낯선 남자들의 위협. 법정은 숨죽은 정적에 잠겼다. 1시간 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본 법원은 피고가 대출 보증, 철회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 준호 씨가 지속적인 사기와 조종을 통해 피고를 경제적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원고 측의 소송은 전면 기각하며 소송 비용 450만 원 전액을 원고 측이 부담합니다. 추가로 1년간 피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아들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협박할 권리는 없습니다. 피고는 이제 위협과 조종 없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성 변호사는 내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겨낸 건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내 삶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다. 지금 나는 내가 직접 운영하는 작은 카페 안에 앉아 있다. 이름은 기호의 다방.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매일 새벽 문을 열 때면 마치 남편이 곁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카페는 서울 종로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월세는 90만 원, 재판에서 받은 450만 원의 비용 보상과 더 이상 준호와 지영의 생활비를 떠안지 않으며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와 기계를 마련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모든 게 내 손으로 지켜낸 결과물이다. 벽은 따뜻한 크림빛으로 칠했고 곳곳에 화분을 놓았다. 배경에는 잔잔한 K-재즈가 흐른다. 매일 아침 갓 내린 커피와 내가 직접 구운 단팥빵, 호떡, 작은 샌드위치를 손님들에게 낸다. 단골 손님은 인근 직장인, 대학생, 그리고 함께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들이다. 예전에 증언을 해주었던 박민정 씨는 내 첫 아르바이트 직원이 되었다. 건설사에서 잘린 후 내가 제안했을 때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사장님, 정직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큰 영광이에요. 카페 수익은 생활비를 충당하고 조금씩 저축할 정도는 된다. 거대한 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누구의 조종이나 빚에 기대지 않은 정직한 삶이다. 매일 새벽 5시 반, 가게 불을 켜고 반죽을 굽기 시작할 때 퍼져나오는 계피향과 원두향은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안겨준다. 더 이상 엄마, 급히 돈이 필요해요. 라는 전화도 억지 감정 싸움도 없다. 오직 내 손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일만 있을 뿐이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나의 선택 가족이 되었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들르는 75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늘 라떼 한 잔을 마시며 손주 자랑을 한다. 혜운과 달리 그녀의 손주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고 했다. 또 매일 아침 8시에 오는 최영호 씨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호라비로 헌책방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늘 토스트와 커피를 먹으며 책과 영화 이야기를 나눈다. 거기엔 갈등도 기대도 조종도 없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이어진 따뜻한 교류뿐이다. 주말에는 작은 모임도 연다. 시 낭독회, 장기와 윷놀이 모임, 중고책 교환 모임. 억지로 가족을 모아둔 듯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관심과 존중 위에서 쌓이는 진짜 공동체다. 준호와 지영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은 6개월 전에 풀렸지만 그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재판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고 한다. 은행은 예고대로 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그들은 결국 인천의 허름한 빌라로 이사했다. 준호는 건설업계에서 사기 전과가 퍼진 탓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지금은 조경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한다고 했다. 지영은 생활비를 위해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풀타임 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제는 적어도 빚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혜운 소식은 가끔 이순자 할머니를 통해 들려왔다. 새 학교에 적응했고 부모가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며 책임감을 배워가고 있다고 했다. 몇 주 전 카페 창가에서 교복 입은 혜운을 본 적이 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며 웃고 있었는데 키가 훌쩍 자란 얼굴엔 어릴 적의 반항 대신 차분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혜운은 몇 초 동안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다가 손을 살짝 들려 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나는 혜운에게 원망을 품지 않는다. 그저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린 아이였을 뿐이다. 지금은 세상이 직접 가르치고 있다. 존중은 공짜가 아니며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김 변호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카페를 찾는다. 그는 늘 블랙커피와 내가 구운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주문한다. 지난번에도 그는 말했다. 사모님, 당신은 정의를 지켜낸 증거이자 본보기입니다. 스스로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더 깊은 파국으로 떨어지기 전에 멈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처음으로 당당히 선택한 자유와 존엄을 선물했다. 내 아파트는 이제 달라졌다. 더 이상 가족에게 상처받고 숨어 지내던 피난처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책과 그림, 그리고 정성껏 가꾸는 화분들로 채워진 진짜 내 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도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들어 내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주일이면 억지로 불편한 가족 모임에 끌려가는 대신 집 근처 작은 개신교 교회에 간다. 예배 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나를 돈을 대주는 엄마가 아닌 기호다방 사장 이정희 카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한다. 오늘 아침도 카페 문을 열기 전 작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았다. 66세의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수십 년 만에 가장 빛나고 있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명절에 둘러앉아 축하해줄 큰 가족도 없다. 손주가 전화해 학교 성적을 자랑하는 일도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대신할 무언가가 있다. 바로 자존심과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지배한다는 확신이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 했던가.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날 오후 카페 문을 닫고 불을 끄려는 순간 길 건너편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준호였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고 그저 멀리서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낯선 감정을 보았다. 존중, 어쩌면 조금의 자부심. 수년간 자신이 얕잡아 보던 어머니가 이제는 스스로 삶을 일군 주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카페 문을 잠그고 늦가을 햇살 아래 집으로 걸었다. 내일도 또 하나의 정직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6개월이 더 흘렀다. 오늘 아침 나는 깜짝 소식을 들었다. 종로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카페를 이달의 우수 소상공인 가게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다음 주면 감사패와 함께 내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다고 했다. 아이러니했다.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은 나를 무능한 늙은이로만 봤다. 그러나 이제 낯선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창업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박민정은 환한 얼굴로 커피를 내 앞에 두며 말했다. 사장님, 우리 딸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도 이정희 사장님처럼 제과점을 하고 싶다고. 어머니는 진짜 우리 세대 여성들의 롤모델이에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준호와 지영이 늘 나에게 세상 변화를 모르는 구식어른이라고 비웃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 인사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달에는
시니어 창업 세미나진에서 내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했다. 이제 내 이야기는 늦었다고 믿었던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있었다. 단골 손님 최영호 씨와는 어느덧 가까운 벗이 되었다. 주일 오후에는 함께 종로공원을 산책하고 그는 종종 야생화 한 다발을 건네곤 한다. 당신은 가족에게 당한 걸 이겨내고도 이렇게 세웠잖아요. 존경스러워요. 그는 내 과거를 동정이 아닌 존중으로만 언급했다. 최근에는 카페 메뉴에 된장찌개, 김치전, 국수 같은 집밥을 추가했다.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워서 곧 조리보조 직원을 더 뽑아야 할지도 모른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생활비 걱정을 하던 내가 이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주말 이벤트도 달라졌다.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인생 이야기 나눔의 밤을 연다.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사회가 젊은만을 숭배하는 분위기에 맞서는 자리다. 내 카페는 이제 삶의 흔적이 지혜로 존중받는 공간이 되었다. 어제는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예전에 증언해준 김현우 소장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준호 씨가 제 회사에 취업을 신청했지만 전 이력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사모님, 어머님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아드님이 진정 변하려면 이런 대가를 겪는 게 필요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다. 내 결단이 결국 준호에게도 도움이 된 건 아닐까? 수년간 내가 늘 구제해주며 그가 책임을 피해 다니게 만든 건 어쩌면 나였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박민정은 최근 준호를 봤다고 했다. 우리 동네에서 정원 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게 아마 진짜 어른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민정이가 얼마 전 나에게 말했다. 사장님, 준호 씨를 봤어요. 이번엔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흙 묻힌 채 묵묵히 일하시더라고요. 예전 건설 회사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지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직한 일은 정직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다. 며칠 전 집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몇 년 전 내가 돈을 대줬던 제주 여행 사진이었다. 준호와 지영, 그리고 혜운이 활짝 웃으며 해변에서 찍은 사진. 그때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달랐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사진 속 웃음은 내가 마지막으로 대신 사준 값 넘는 행복이었다. 이제 앞으로의 여행은 스스로 번 돈으로 책임 있게 치러야만 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상담사였던 김수연 박사님은 일기를 써보라고 조언했다. 정희 씨의 이야기는 같은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특히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나는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노트에 글을 남긴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을 적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준다.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리라 믿는다. 최근 서울신문의 한 젊은 기자가 나를 인터뷰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혹시 가족과 단절한 걸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유일한 후회는 제 가치를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문장이 기사에 실리자 내 카페를 찾아온 여성 손님들이 자신들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저도 시댁에서 늘 돈을 요구받았어요. 저도 아들에게 생활비를 다 퍼주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들의 고백은 나를 외롭지 않게 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되고 있었다. 어느새 11월, 예전 같으면 연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을 것이다. 끝없는 선물 요구, 가족 모임에서의 무시, 억지 웃음.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민정이와 함께 카페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기로 했다. 전등을 달고 손님들을 위해 호빵과 수정과를 준비할 예정이다.
단골 어르신 최영호 씨는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엔 갈 데가 없다고 했고, 박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못 내려온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작은 성탄 모임을 카페에서 열 생각이다. 피로 얽매인 가족 대신 서로 존중과 따뜻함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과 함께 보내려 한다. 이제 66세의 나는 20대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그 행복은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음식을 내어줄 것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고 헤매던 삶의 정답이다.